일단 외국인들 현물 순매수는 뭐 그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는 좀 숨을 고르는 관망하는 그런 자세였다가 오늘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리 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시면 되고요. 일단 파생 상품과 관련된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어제부터입니다. 외국인들이 14거래일 만에 선물 쪽에 숏 포지션,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순매도 했다는 건데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물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까지를 부여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들의 포지션이 좀 바뀌었다 하는 것. 따라서 오늘의 외국인들의 현물적 순매수는 다소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면을 선물 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1,800억 원. 지난 연말에 배당락 이후 이틀간 약 8,700억 원 정도로 매도했던 그들이 어제는 매도를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지수가 올라올 때 다시 1,800억 넘게 매도하는 것.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배당과 관련된 물량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지수와 관련돼서 금융투자권에서는 현재 지수 상태가 조금 높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해서 그들은 다소 그것과 관련돼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투신권은 계속 매도하는 것은 환매 때문에 그렇죠. 1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은 약간 소극적으로 그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크게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 매수도 하는 것과,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시장 심리, 이게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안정적인 상승세에 현재 다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년에 시장을 볼 때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양극단의 상황을 동시에 차례대로 맞이한 적이 있었죠. 2015년 7월 달까지는 성장주 섹터가 득세를 했고요. 그 이후로 주춤했다가 2016년 바로 작년입니다. 수출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과연 어느 섹터가 더 유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공방이 치열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여전히 2016년도에 강했던 수출주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금년 작년까지의 수출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해서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재무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측한 것이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연말 11월 달, 12월 달 2개월에 걸쳐서 연속 또 수출도 현재 월별로 봤을 때에도 증가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에는 현재 석유화학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중국도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좋게 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이나 재고나 가동률이나 이런 거 다 비교적 좋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또 계속 언급되지만 반도체가 너무 좋습니다. 쾌청하고요. 또 디스플레이도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석유화학 분야도 상당히 좋은 환경을 현재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가 상승이 뒷받침이 되는 것은 조금 더 진행에 대해서 안착이 되면 해외 건설, 더 나아가 조선까지도 어떤 계기,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그 전망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일단 환경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환율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 이 환율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절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 즉 수출 업체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원화 표시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환율과 수출 관련주들의 이익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상승,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100원 정도면 10%가 채 안 되면 약 9%, 약 8.3% 정도 되겠네요. 그런 정도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8.4 상승을 하고 가치가 8.3% 내려가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은 약 8천억 원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크죠. 현재 9천억 원 정도.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개선도 약 3.5%. 그리고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려 15% 정도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화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최근에는 엔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 효과는 상당히 현재 지금 반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를 본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의 직접적인 최대 수혜 대상은 IT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IT주들이 강한 것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율과의 관계를 또 주가와 비교했을 때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기가 회복이 되고 동시에 그 상태에서 원화가 절하되는 쪽으로 움직였던 그런 경우 과거 20년간을 찾아보면 2003년도, 2005년도 그리고 2010년도 과거에 3번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이 이제 4번째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마다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섹터별로 수출 비중도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는 국내 내수보다는 거의 수출 다 합니다. 거의 90% 이상 수출을 한다는 거고요. IT 전체로 본다면 약 87% 정도 된다는 것이죠. 조선이 77%, 그리고 기계가 62%. 자동차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내수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 수출만 따지면 61%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정제와 석유화학 이쪽 분야도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중국 및 현재 아시안권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이쪽 비중이 60%가 넘어가고요. 건설 전체가 57%. 그리고 철강이 좀 낮아요. 50% 정도인데 거기에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또 입장이어서 철강 쪽은 환율 수혜주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환율과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 관련주들이 좋기는 좋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점과 약점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강점을 따진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일단 유리하고요. 더군다나 각계 해당되는 종목들, 심지어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삼성전자조차도 그 밸류가 높지가 않죠. PER 같은 경우 10배,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PBR로 따진다면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 잘 나갔던 성장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격히 PBR, PER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는 상태. 더군다나 은행주나 철강주 또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PBR이 0.5배 내지 0.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밸류, 특히 금리가 상승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현재 밸류에이션입니다. 해서 금리가 상당히 장기 사이클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게 될 경우에는 고밸류주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저밸류주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각광받고 있는 수출 관련주들은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산업들이었었죠. 조선이나 건설, 화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서 상당히 내실이 기해진 상태라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관련 업황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강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약점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만의 약점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약점이므로 현재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같이 봐야 되는 위크 포인트 내지 변수가 된다는 건데요.
가장 큰 변수는 앞에서도 이슬랭크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환율과 관련된 변수, 특히 중국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외환 보유고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작년 9월 달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채 문제가 있다는, 부채가 과정합니다. 민간 부채, 그 중에서 기업 부채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버블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단속을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만큼 중국 리스크,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환율 때문에 증폭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잠재 리스크로 깔려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요. 더 큰, 사실 우리한테 조금 더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신흥국 시장 일부에서 나타나고요. 채권 시장에서 최근에 자금이 빠져나갔듯이 또 일부 신흥국 시장, 브라질도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자금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시장도 같은 이머징 마켓이므로 신흥국이므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미국만 좋은 그런 장세가 되게 되면 현재 금리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으로 신흥 시장에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상황, 이것을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 현상이라고들 하죠. 그런 현상에서 우리나라 경제 및 증시가 자유로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위험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알고 이 랠리를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겠다.